병원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속삭입니다. 아, 저 305호실 환자분 남편이 다른 여자랑 산대. 윤지민은 그 말을 듣고 얼어붙습니다.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합니다. 제 아버지 얘기 맞죠? 정확히 뭘 보신 거예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따님 아버지요, 다른 여자랑 새로 이사하셨다던데요. 간호사의 대답에 지민의 세상이 무너집니다. 그날 밤 지민은 SNS에서 아버지와 최은주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새집 소파에서 와인잔을 들고 웃는 두 사람.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입을 막고 울부짖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데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선영의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의식은 없지만 선영의 몸은 반응합니다. 심장은 배신을 느끼고 있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아빠가. 지민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흐느낍니다. 밤은 깊어가지만 누구도 이 모녀의 고통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이 모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민이 엄마는 과연 깨어날까요? 혹여나 깨어난다 해도 어떻게 아빠의 비이성적 행동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엄중하고 흥미진진한 사연을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봄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김선영은 교무실 책상 앞에서 학생들의 작문 숙제를 채점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볼펜을 손에 쥔 채 선영은 한 학생이 쓴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이 요즘 들어 점점 멀게 느껴졌거든요. 25년을 함께한 남편 박태준과의 관계는 어느새 식탁 위에 놓인 식은 국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선영은 가방을 챙겨 들고 교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선영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비가 흘러내렸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춰 섰을 때 선영은 문득 딸 윤지민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대학을 다니던 지민이는 요즘 집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부모 사이의 냉랭한 공기를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태주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인사를 건넸지만 태주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칼질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30분쯤 지나 밥상을 차리고 태준을 불렀을 때 태준은 마지못한 듯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반찬을 집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어? 회사는요? 요즘 보험 실적이 괜찮다고 했잖아요. 응, 그냥 그래.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태준의 손은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면에서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선영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밥 먹을 때는 좀 그만 봐요. 누구랑 그렇게 연락이 많아요? 태준이 고개를 들어 선영을 쳐다봤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회사 일이지. 당신도 교무실에서 늘 바쁘잖아. 나한테만 뭐라고 하지 말고.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선영의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말 한마디 나누기도 힘들어진 게. 결혼 초만 해도 태주는 다정했습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들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의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선영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태주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선영은 싱크대에 기댄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는 자리였는데 선영은 사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몇 번이나 연락을 해서 결국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녁 8시 선영은 외투를 걸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태주는 그때까지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쓸쓸한 마음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시내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도착하자 반가운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도연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연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로 지금은 대학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오랜만이야. 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선영을 맞았습니다. 선영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임은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습니다. 친구들은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웃었습니다. 선영도 그 순간만큼은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준의 차가운 표정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밤 11시쯤 모임이 끝났습니다.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선영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와이퍼가 빗물을 쓸어내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선영은 핸들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젖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흐릿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또 그 침묵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고 선영은 차를 멈췄습니다. 그때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딸 지민이었습니다. 엄마, 조심히 들어와. 비 많이 온대.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선영은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반대편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던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선영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차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빗물과 함께 파편이 쏟아졌습니다. 선영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귓가에서 삐소리가 울렸습니다. 핸들에 기댄 채 선영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태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민의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선영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이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빗속에서 선영의 차는 찌그러진 채 멈춰 있었고 그녀의 인생도 그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그곳에서 윤지민은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일주일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지민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옷은 며칠째 갈아입지 못한 채 구겨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 간호사가 복도를 지나가며 지민을 깨웠습니다. 보호자분,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보호자 대기실로 가세요. 지민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이 뻐근했습니다. 간호사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따님이시죠? 아버지분은 안 오세요? 그 질문에 지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민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된 선영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숨을 불어넣고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내며 생명의 신호를 알렸습니다. 지민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태준에게 걸었던 전화 기록이 20통도 넘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읽음 표시만 떠 있을 뿐 답장은 없었습니다. 지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사고 당일 밤 지민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때 태준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태준은 지금 급한 약속이 있다며 다음 날 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태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작 한 번 병문안을 온 것이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10분도 채 머물지 않고 회사 일이 밀렸다며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지민은 혼자였습니다. 대학을 휴학하고 매일 병원을 지켰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한 뇌 손상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고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 최악의 경우 식물인간 상태로 남을 수도 있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지민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 선영의 상태는 여전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는 채 그저 기계의 도움으로 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지민은 매일 선영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창밖에 벚꽃이 피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그 꽃이요. 빨리 일어나서 같이 보러 가요. 하지만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 달째 되던 어느 날 오후 지민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간호사 2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은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 저 305호실 환자분 말이야. 남편이 다른 여자랑 산대. 정말? 부인은 저렇게 누워 있는데? 응, 내가 우연히 봤어. 병원 근처 카페에서 젊은 여자랑 손잡고 있더라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지민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305호실은 어머니 선영이 있는 병실이었습니다. 지민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간호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간호사들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저희가 죄송해요. 제 아버지 얘기 맞죠? 정확히 뭘 보신 거예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 아버지요. 다른 여자랑 새로 이사하셨다던데요. 병원 근처 부동산에서 일하는 제 친구가 봤대요. 지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누워 계신데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집을 구했다고요? 지민은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병실 옆 보호자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켰습니다. 손가락은 떨렸지만 지민은 아버지 태준의 SNS 계정을 검색했습니다. 태준은 평소 SNS를 자주 하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단서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계정은 비공개였습니다. 지민은 태준의 지인들 계정을 하나씩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태준과 같은 보험사에서 일한다는 한 여자의 계정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에는 최은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민은 그녀의 게시물을 내렸습니다. 최근 올라온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 아파트 거실 사진,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와 함께 올라온 커피 사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남자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체격과 입고 있는 옷은 분명 아버지 태준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들고 있었고 최은주는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한 달 만에 다른 여자와 새 삶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민은 중환자실 유리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선영은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직이지 않는 몸. 지민은 유리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아빠가. 그때였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영의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린 것입니다. 간호사가 깜짝 놀라 선영의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했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민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신 걸까요? 의식은 없지만 어딘가에서 이 모든 걸 느끼고 계신 걸까요? 지민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제발 일어나세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아빠 같은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제발이요. 하지만 선영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지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 누구도 지민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23층, 거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태주는 소파에 기대앉아 와인잔을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붉은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이 부드러웠습니다. 옆에는 최은주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하얀 실크 가운을 걸친 채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빠, 이 집 정말 마음에 들어요. 뷰도 좋고 무엇보다 우리만의 공간이잖아요. 은주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은 한 달 전 계약한 세보금자리였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짜리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태준은 선영 명의의 정기 적금을 해약해서 그 돈을 마련했습니다. 양심의 가책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선영은 깨어나지 못할 테니까요. 이제 자유야.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태준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주는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요. 내가 당신 옆에 있잖아요. 이제 우리 앞날만 생각해요. 은주는 38살이었습니다. 태준보다 12살 어렸고 몸매도 좋았고 화장도 진했습니다. 은주는 태준과 같은 보험사에서 일했습니다. 처음 만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회사 워크숍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날 밤 술자리에서 가까워졌습니다. 태준은 그때부터 은주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선영과의 결혼 생활은 이미 시들어 있었고 은주는 태준에게 새로운 자극이었습니다. 그나저나 병원에서 연락 안 와요? 지민이라는 애가 계속 전화한다면서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태준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딸 지민의 부재중 전화가 23통 찍혀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수십 개였습니다. 태준은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무시하면 돼. 어차피 병원비는 보험으로 다 처리되고 있어. 내가 직접 갈 필요 없지. 그래도 딸인데 좀 그렇지 않아요? 은주가 걱정스러운 척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은주도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가족에게 돌아갈 리 없다는 걸. 은주는 이미 태준의 통장 잔고를 확인했고
선영 명의로 된 보험금이 얼마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선영이 죽으면 3억 원의 보험금이 나옵니다. 은주는 그 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가요. 날씨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 가자. 회사에 휴가 신청해놔.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여행 계획, 새 차 구입, 결혼 이야기까지. 태주는 선영과의 이혼 절차를 밟을 생각이었습니다. 선영이 의식불명 상태니까 법원에 신청하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태주는 이미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태준은 귀찮다는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성모병원 중환자실입니다. 환자 김선영 씨 보호자 맞으시죠?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 상태에 변화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 반응이 나타났어요. 혹시 병원에 오실 수 있으세요?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뇌파 반응이라니. 선영이 깨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태준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게 지금 출장 중이라서요. 그냥 반사신경이겠죠? 저희 딸이 병원에 있을 텐데 딸한테 얘기하세요. 하지만 보호자분께 먼저 알려드려야. 나 바빠요. 끊을게요. 태주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은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설마 깨어난다는 거예요? 아니야. 뇌파 반응 정도는 혼수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대. 별거 아니야. 태주는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선영이 정말 깨어난다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그 가능성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의사들도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으니까요. 은주는 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설령 깨어난다고 해도 우린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요. 돌이킬 순 없어요. 그래, 맞아. 태주는 다시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건배를 하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거실에는 경쾌한 음악이 흘렀고 창밖 도시의 불빛은 화려하게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편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의 뇌파가 점점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담당 의사인 정도연이 급히 중환자실로 달려왔습니다. 도연은 모니터를 확인하며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1시간 전부터요. 처음엔 미세한 움직임이었는데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도연은 선영의 눈꺼풀을 살펴보았습니다.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렘수면 상태와 비슷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사신경이 아니었습니다. 선영의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징조였습니다. 보호자한테 연락했나요? 네, 남편분께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끊으셨어요. 도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부인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인데 바쁘다니.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복도에서 지민을 찾았습니다. 지민은 보호자 대기실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지민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지민 씨, 일어나세요. 어머니 상태가 좋아지고 있어요. 지민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깨어나는 거예요? 아직 확신할 순 없지만 뇌파 반응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조만간 의식을 되찾을 수도 있어요.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지민은 중환자실 유리창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선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들려요? 나예요, 지민이. 엄마 꼭 일어나야 해요. 제발이요. 그 순간 선영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마치 지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들도 놀라서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뇌파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도연은 확신했습니다. 김선영은 곧 깨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태중과 은주가 저지른 일들이 빛 아래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병원 중환자실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의 몸속에서 기적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새벽이었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빗줄기가 흘러내렸고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시계는 새벽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선영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처음엔 너무 작은 움직임이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심전도 모니터의 선이 요동쳤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그 변화를 감지하고 급히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간호사는 선영의 손을 살펴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분명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 오세요. 간호사의 외침에 정도연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도연은 선영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동공 반응을 검사하고 맥박을 짚어보고 뇌파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깨어남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민 씨를 불러주세요. 빨리요. 간호사가 복도로 뛰어나갔고 잠시 후 지민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지민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됐어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의식을 되찾고 있는 중입니다. 도연의 말에 지민은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민은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선영의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듯 천천히 눈을 뜨려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선영의 움직임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고 발가락이 꿈틀거렸습니다. 목이 살짝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영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희미한 시야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선영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 낯선 냄새, 기계음. 여기가 어디일까요? 선영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빗길, 트럭, 충돌.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병원이었습니다. 엄마. 유리창 너머에서 지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이 뻣뻣했고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나 혼자 너무 힘들었어요. 선영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라 있었고 인공호흡기 튜브가 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재빨리 튜브를 제거했습니다. 선영이 기침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물을 가져와 선영의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선영은 물을 삼키며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질문에 지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연도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일단 선영을 안심시켰습니다. 지금은 몸 상태부터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너무 무거웠고 피곤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환자가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선영은 다시 걷는 연습을 시작했고 말도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지민은 매일 병실을 지켰고 어머니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태준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깨어났다니 정말 다행이야.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선영은 침대에 앉아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의 얼굴은 여전했습니다. 주름이 조금 늘었지만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꽃 가져왔네요. 선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꽃다발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무서웠어. 당신을 잃을 뻔했잖아.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는 듯 했지만 선영은 알 수 있었습니다. 연기라는 걸. 태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태준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고 난 후에 병원에 자주 왔어요? 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매일은 못 왔지만 회사 일도 있고 그랬어. 미안해.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영은 알 수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지민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민은 아버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태준은 10분 정도 머물다가 일어섰습니다. 회사 일이 좀 밀려서 내일 다시 올게. 푹 쉬어. 태준이 병실을 나서려는 순간 선영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태준의 셔츠 소매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향수 냄새. 선영이 절대 쓰지 않는 향수였습니다. 여자 향수였습니다. 선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병실 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민이 달려와 선영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엄마가 다 알아. 선영은 지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겠지 하지만 나는 살아있다.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태준의 차가운 눈빛, 낯선 향수, 지민의 눈물.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배신했습니다. 선영이 혼수 상태에 빠진 사이 태준은 다른 여자와 함께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차분하게, 냉정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복수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선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선영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되찾는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들의 신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영의 머릿속은 온통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준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진실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선영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에는 이제 슬픔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단단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퇴원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선영은 집안을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분명 25년을 산 집인데 마치 처음 와본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고 부엌 식탁 위에는 선영이 쓰지 않는 컵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선영은 안방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태준의 옷들이 절반 가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양복도 넥타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태준의 속옷과 양말도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건 명백했습니다. 태준은 이미 이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차분하게 다음 행동을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태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일부러 밝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같이 외식할까요? 퇴원 기념으로요. 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오늘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내일은 어때? 그럼 내일 봐요. 몸조리 잘할게요. 전화를 끊고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냉소적인 미소였습니다. 거래처 미팅이라니. 선영은 태준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지민을 불렀습니다. 지민은 방에서 나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민아, 엄마 좀 도와줄래? 아빠가 어디서 누구랑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어.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지민은 이미 아버지의 행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최은주의 존재를 알았고 아버지가 새로운 오피스텔에서 생활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지민은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아빠랑 같이 사는 여자인 것 같아요. 최은주라는 사람이에요. 선영은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최은주의 SNS 계정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여자는 젊고 화려했습니다. 진한 화장에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게시물들을 하나씩 내렸습니다. 새집 사진, 레스토랑 사진, 그리고 남자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 분명 태준이었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엄마가 직접 확인해 볼게. 다음 날 저녁 선영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민이 알아낸 오피스텔 주소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영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23층짜리 고급 건물이었습니다. 선영은 로비에서 잠시 서성였습니다.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선영은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건물 밖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오피스텔 입구를 지켜봤습니다. 시간은 저녁 6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선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녁 8시쯤 익숙한 차 한 대가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태준의 차였습니다. 선영은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태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최은주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준이 은주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친밀한 몸짓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선영은 카페를 나와 오피스텔 맞은편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23층 어딘가에서 태준과 은주가 함께 있을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되찾는다. 선영은 그 자리에서 다짐했습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태준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선영은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확인했어. 내 말이 맞았어. 지민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컴퓨터였습니다. 선영은 태준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메일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이메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부분 회사 업무 관련이었지만 중간중간 수상한 메일들이 보였습니다. 은주와 주고받은 메일이었습니다. 내용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곧 만나자는 약속, 그리고 선영에 대한 험담까지. 선영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메일들을 하나씩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폴더들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보험 관련 서류였습니다. 선영 명의로 된 생명보험 증서였는데 수익자가 태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보험금은 3억 원이었습니다. 선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언제 이런 걸 바꿨을까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기 적금 해약 내역서가 있었습니다. 선영 명의의 적금 5천만 원을 태준이 해약한 것이었습니다. 해약 날짜는 사고 후 한 달 뒤였습니다. 선영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선영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해약 서류에 찍힌 도장은 선영의 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그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위조였습니다. 태준이 선영의 도장을 몰래 사용해 적금을 해약한 것이었습니다.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배신의 깊이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태준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선영의 재산까지 가로챘습니다. 그것도 선영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죠. 선영은 모든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선영은 정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나 좀 만날 수 있을까? 상의할 게 있어. 도연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선영은 도연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태준의 외도, 재산 횡령, 보험금 변경까지. 도연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아, 이건 범죄야. 고소해야 해.
알아.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도연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나? 고등학교 때 넌 늘 정의로웠잖아. 그 사람 용서하지 마. 내가 원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의 말이 힘이 됐습니다. 선영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김선영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노트에 시간순으로 사건들을 정리했고 관련 서류들을 파일에 보관했습니다. 선영의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점점 쌓여갔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보험 증서 사본, 이메일 출력물, 그리고 최은주의 SNS 캡처 사진들까지. 선영은 지민을 불렀습니다. 지민은 노트북을 들고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지민아, 최은주라는 사람 SNS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까? 물론이죠, 엄마. 지민은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최은주의 계정으로 들어가 과거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선영은 지민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은주의 게시물은 화려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사진, 명품 가방 인증샷, 여행 사진들. 모든 게 과시용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좀 이상해요. 지민이 한 게시물을 가리켰습니다. 석 달 전에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책상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V 표시를 하며 웃고 있었고 배경에 서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선영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서류 위에 도장이 찍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선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선영의 도장이었습니다. 네모난 모양의 김선영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도장. 선영이 10년 넘게 써온 도장이었습니다. 이거 엄마 도장 아니에요? 맞아. 저게 내 도장이야. 선영은 서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비록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보험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생명보험 관련 서류였습니다. 선영은 즉시 캡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지민아, 이 사진 언제 올라온 거지? 석 달 전이요. 정확히는 7월 15일이요. 선영은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7월 15일은 선영이 사고를 당하고 2주일 뒤였습니다. 선영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은주는 선영의 도장을 사용해 보험 서류를 위조했던 것입니다. 선영은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병원 행정실에 전화를 걸어 사고 당시 제출했던 서류 목록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서류가 팩스로 전송되어 왔습니다. 선영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확인했습니다. 입원 동의서, 수술 동의서, 보험금 청구서, 모든 서류에 선영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의 도장 모양이 다른 서류들과 달랐습니다. 미세하게 비뚤어져 있었고 잉크 농도도 달랐습니다. 선영은 돋보기를 꺼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이건 위조였습니다. 선영은 정도연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도연은 바로 달려왔습니다. 선영은 도연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은주의 SNS 사진, 위조된 보험 서류,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이메일 내용까지. 도연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선영아, 이건 명백한 사기야. 문서 위조에 재산 횡령까지.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아직은 안 돼. 결정적인 순간까지 기다려야 해.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도연은 선영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도연아, 나 변호사 좀 소개해 줄 수 있어? 형사 사건 잘 다루는 사람으로. 알았어.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믿을 만한 사람이야. 며칠 후 선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수진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냉철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선영은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보여줬습니다. 강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1시간 넘게 서류를 살펴본 후 변호사는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탄탄합니다. 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여러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특히 저 SNS 사진은 결정적입니다.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될 겁니다. 증거가 명확하니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유죄 판결 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선영은 변호사에게 당분간 대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영이 은주의 SNS를 보고 있었을 때 이상한 게시물이 떠올랐습니다. 선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태준 최은주 약혼식에 초대합니다. 10월 20일 토요일 오후 6시 그랜드 호텔 3층 그레이스 홀. 약혼식이었습니다. 태준과 은주가 약혼식을 올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선영이 아직 살아있는데 태준은 다른 여자와 약혼식을 올리려 했습니다. 심지어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선영은 즉시 지민과 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선영의 집으로 왔습니다. 선영은 초대장을 보여줬습니다. 10월 20일이면 2주일 후에요. 준비할 시간이 충분해요. 선영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지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약혼식장에 갈 거야. 그리고 모든 걸 끝낼 거야.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어?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태준과 은주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지옥을 보여줄 거야. 모든 하객들 앞에서 진실을 밝힐 거야. 선영은 책상 서랍을 열어 USB 메모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위조된 서류 사진, 은행 거래 내역, 이메일 내용, 은주의 SNS 캡처, 그리고 태준의 음성 녹음까지. 선영은 지난 며칠 동안 태준과의 통화를 몰래 녹음해뒀습니다. 태준이 거짓말하는 장면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 이제 준비만 하면 돼. 선영은 강수진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약혼식 당일 변호사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미리 연락을 해뒀습니다. 약혼식장에서 증거를 공개한 후 바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선영은 매일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표정 관리, 목소리 톤, 말투까지. 선영은 그날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약혼식장에서 무너질 태준과 은주의 모습을 상상하며 선영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들이 날 죽이려 한 그 돈, 이제 당신들의 감옥비로 쓰이겠지.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0월 20일 토요일,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랜드 호텔 3층 그레이스 홀에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얀 장미로 장식된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붉은 카펫이 입구부터 단상까지 깔려 있었습니다. 약혼식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오후 5시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회사 동료들,
은주의 친구들, 친척들까지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들 축하의 말을 건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누구도 이 약혼식의 신랑이 아직 이혼하지 않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후 6시 드디어 약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고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단상에 조명이 집중되었습니다. 박태준이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입장했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태준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최은주가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은주는 화려했습니다. 진한 화장에 높은 굽의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부케를 들고 천천히 카펫을 밟으며 걸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은주에게 쏠렸습니다. 은주는 환하게 웃으며 태준 옆에 섰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랑 박태준 씨와 신부 최은주 씨의 약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의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은주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주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태준 오빠를 만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모든 게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뒤편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사이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얀 환자복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김선영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였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카펫을 밟으며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은주도 놀란 표정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선영은 단상 바로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나 보네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들렸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신랑 아는 사람인가? 태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선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선영아, 여기서 왜 이래?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아니요. 여기서 할게요. 모든 분들 앞에서요. 선영은 태준을 밀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USB 메모리를 꺼냈습니다. 연회장 스태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스크린에 연결해 주세요. 스태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태준이 급히 가로막으려 했지만 선영이 태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준은 주춤거렸습니다. 그 사이 스태프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선영 명의의 적금 5천만 원이 해약된 기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해약일은 선영이 혼수 상태였던 시기였습니다. 하객들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보험 서류였습니다. 선영 명의의 생명보험 수익자가 태준으로 바뀐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 찍힌 도장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도장의 확대 사진이 나왔고
전문가 감정서가 함께 표시되었습니다. 위조 확인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최은주의 SNS 사진이었습니다. 은주가 사무실에서 선영의 도장이 찍힌 서류를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날짜가 화면 아래 표시되었습니다. 선영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날이었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결정적이었습니다. 태준과 은주가 오피스텔에서 나누는 대화 녹음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자유야.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은주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걱정 마요. 내가 당신 옆에 있잖아요. 보험금만 나오면 우리 다 해결돼요.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김선영입니다. 저 남자의 법적으로 아직 유효한 아내입니다. 석 달 전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제 재산을 훔쳤고 보험 서류를 위조했고 저 여자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명확했습니다. 당신들이 날 죽이려 한 그 돈, 이제 당신들의 감옥비로 쓰이겠지요. 그 순간 연회장 뒤편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강수진 변호사가 함께 들어와 경찰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고소장이었습니다. 박태준 씨, 최은주 씨, 문서 위조와 횡령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선영,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선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주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드레스를 붙잡고 뒤편 문으로 달려갔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객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리를 떠났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지민과 도연이 선영을 반겼습니다. 지민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선영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은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은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이루어졌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4월이었습니다. 김선영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환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환자복이 아닌 편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영은 일주일에 3번씩 병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보였습니다. 선영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 자신도 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던 시간들,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간호사가 선영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선영 씨, 오늘도 오셨네요. 환자분들이 선영 씨 오시는 날만 기다려요. 고마워요. 제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선영은 병실을 돌며 환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경험이 있는 선영의 말은 환자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제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길, 선영은 정도연을 만났습니다. 도연은 흰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선영아, 오늘도 봉사 왔어? 응. 이제 내 일상이 됐어. 두 사람은 병원 앞 카페로 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판 결과 나왔다면서? 어떻게 됐어? 선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주는 징역 3년, 은주는 징역 2년 받았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야. 잘 됐다. 당연한 결과야. 응. 그리고 혼인 관계도 법원에서 무효 판결 났어. 이제 완전히 자유야. 선영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지난 6개월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 과정, 모든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웠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뭐야? 도연의 질문에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려고. 다음 학기부터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거야. 정말? 몸은 괜찮아? 응.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회복됐대. 이제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어. 도연은 흐뭇한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정말 강해졌습니다. 사고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이 선영을 성장시켰습니다. 선영아, 넌 참 대단해. 그 모든 걸 이겨냈잖아. 혼자였으면 못 이겼을 거야. 지민이도 있었고 너도 도와줬잖아. 모두 덕분이야. 선영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딸 지민은 휴학을 끝내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민은 씩씩하게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 집이 아닌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태준과의 재산 분할 과정에서 받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선영과 지민 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지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저녁 준비했어요.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상이었습니다. 선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요리도 이렇게 잘하게 됐네. 엄마가 아플 때 배운 거예요. 이제 제가 엄마 챙길 거예요. 모녀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미래에 대한 꿈 이야기.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선영은 이제 알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선영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선영은 난간에 팔을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사고, 혼수 상태, 배신, 그리고 복수. 모든 게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선영이 직접 겪은 일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선영은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한 달 만에 날 버린 사람하지만 나는 내 인생을 되찾는데 30일이면 충분했어. 선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태주는 선영이 혼수 상태에 빠진 지 한 달 만에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깨어난 후 한 달 만에 모든 증거를 모았고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시간은 똑같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오직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뿐이었습니다. 지민이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담요를 가져와 선영의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엄마, 감기 걸려요. 안으로 들어와요. 응, 알았어. 선영은 지민과 함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고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선영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민은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선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선영은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달고 있던 환자 팔찌였습니다. 선영은 팔찌를 손에 들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하얀 팔찌. 거기에는 선영의 이름과 입원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이 팔찌를 버리지 않고 간직했습니다. 다시 태어난 생명의 상징으로 말입니다. 선영은 팔찌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배신당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영은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싸우라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선영이 그랬던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피어나는 꽃들, 푸른 하늘, 평화로운 풍경. 선영은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짧은 글과 함께 다시 태어난 생명. 매일이 감사합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선영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모두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영은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꽃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하얀 장미 한 다발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 꽃병에 꽂았습니다. 꽃향기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향기였습니다. 선영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조금 늘었고 머리에 흰머리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단단하고 자신감 넘치고 살아있었습니다. 아니, 이제야 내가 나로 돌아온 거야. 선영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됐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선영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눈부신 빛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